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숨어 중무장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전후로 윤석열 피고인이 일으켰던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 윤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이 나온 건데요.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5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의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징역 2년입니다. 특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선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11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건 대통령 독선을 방지해야 하는 또 다른 9명의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정권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함으로써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회의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외신에 배포한 입장이 허위인지 등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야당의 전행 때문이라는 체포방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까지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약 20일 남은 구속기간이 끝나면 풀려날 거라 여겼다가 뜻밖의 선고일자가 잡혔기 때문일까요? 윤석열 피고인 측은 특검의 구형에 헛웃음을 짓고 검사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하고 법원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이상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무려 1시간가량 이어간 윤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선 특히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 가서 뭘 하겠냐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구형을 기다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징역 10년형을 요청하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휴정 시간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 파견 검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사건은 안 하냐, 이제 원대 복귀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변호인들의 변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더니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부른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 군 병력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란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평상시처럼 국무회의를 하면 절대 보안 유지가 되지 않아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 불안으로 혼란이 야기돼 병력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궤변이었습니다.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고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러겠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결심 공판인 오늘도 선고를 늦춰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증인인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종립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180여 개 증거에 대한 서증 조사도 진행하면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180개 정도를 제출을 했는데 증거 조사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십니까? 피고인 측에서 증거 신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서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변론 기일을 잡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로 예고한 선고 기일을 변경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 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대선 전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건데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도 선거보조금 400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무속인을 만난 적도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씨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소윤으로 불릴 만큼 밀접했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의 관계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장모가 남에게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거나 김건희 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는 등의 발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400억 원대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고가의 명품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받고 매관 매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씨도 금품을 건넨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디올백 사건의 결론도 뒤집혔는데요. 하지만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공모한 혐의를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면서 뇌물 혐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외관 매직 의혹은 크게 4가지입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 그림,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건네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박성근 전 부장검사의 인사청탁을 위해 반클리프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귀금속 1억 380만 원어치를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발견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는 이배용 씨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해 김 씨에게 준 것으로 봤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공청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가인 서성민 씨는 김건희 씨에게 시가 4천만 원에 가까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김 씨가 사업을 도와주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대가성을 규명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도 김건희 씨가 전달받은 청탁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부부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디올백 수수 의혹은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54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은 데 대해서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와 최재형 목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고 이후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이죠.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초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 돌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이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20여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6시에 비서관께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검찰은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걸 우려한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피격사실 은폐와 월북 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결론은 모두 무죄. 재판부는 미리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은폐 정황도 월북몰이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고 모두 문서로 남아있다며 피고인들이 이 씨의 피격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습니다. 저는 무죄가 됐습니다.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죠.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상황실을 꾸린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파면하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환 육군 군사경찰실장은 강등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건의한 주요 사령관들에 대한 중징계 결과는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뤄진 조사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만 내놨을 뿐 지시를 한 정부 부처가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토빛 하천에서 한 잠수부가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영상 하단에는 지난 18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보고한 자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쿠팡은 하천에서 건져 올린 가방 사진도 2장 공개했습니다. 쿠팡 상호가 적힌 가방 안에는 중국인 전 직원이 정보 유출에 사용했다는 노트북이 담겨 있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사진입니다. 쿠팡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이번 조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 실제 만난 뒤 정부에 보고했고 16일에는 정보 유출에 사용한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정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18일에는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정부에 제공했고 이후 21일 정부 허가를 받아 정보 유출에 사용한 기기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 주장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지시를 내린 정부 기관이 어디인지, 협력한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쿠팡 말이 사실이라면 왜 어제 조사 발표 때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쿠팡이 밝히지 않았지만 쿠팡이 협력했다는 정부 기관은 국정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3,3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 보도입니다. 현재 범정부 쿠팡 TF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10곳.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MBC 취재 결과 쿠팡이 직접 지시를 받고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기관은 이 가운데 국정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국정원의 직무라며 3,300만 명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출자가 중국인이다 보니 중국 현지에 수사팀을 파견할 수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 당사자인 기업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쿠팡의 유출자 조사와 증거 회수를 지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 가능성까지 있는 쿠팡이 유출자와 만나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측은 지난 21일 노트북과 회수한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른바 오염 가능성 때문에 증거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의 발표에 대해 범정부 쿠팡 TF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쿠팡이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중시하고 있다며 김범석 의장이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과로사 살인개혁 노동자 착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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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며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규탄했습니다. 쿠팡이라는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한 장벽 뒤에서 벌어진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과로사 사망 사건에서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윤만을 절대 선으로 숭배하는 기업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재 인정 노동자 불복 소송, 노조와 노동자 탄압 등의 쿠팡 행태는 뿔 달린 악마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쿠팡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시민의 정보를 관리 대상점으로 여기는 순간 그 경영은 이미 길을 잃은 경영입니다. 종교인들은 국회 출석 요구에 버티고 있는 김 의장에게는 결자 해지를,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 경영자라는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죄하십시오. 기업의 범죄를 비호하는 공권력은 국가가 아닌 자본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반인륜적 경영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산재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물류센터 바닥에서 권리를 빼앗긴 채 외롭게 쓰러지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대 종교인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건 작년 말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이후 1년 만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협 같은 제3의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고 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야권이 물타기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지 나흘 만에 자체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과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관여 등으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큰 틀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야권에서 주장했던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배제 의혹은 빠졌습니다.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대 대선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역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하게 한 반면 야당은 법원 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당장 야당은 물타기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어 물타기를 하면서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통일교 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또한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20년 야인 시절 여러 명과 같이 통일교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뒤늦게 접촉 사실을 시인했지만 한학자 총재와 1대1로 차를 마신 적은 없다면서 특검으로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잇따른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태영 기자. 자, 우선 경찰 수사에 소극적이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체포영장이 집행됐죠. 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 후 구치소에서 곧바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선 1차 조사가 임의조사였다면 오늘 조사는 강제조사인 셈인데요.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2차 접견 조사가 불발됐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시간은 촉박한데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후에는 통일교의 국회의원 접촉 창구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두 번째 조사입니다. 2018년에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달 말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 2명의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이 받았다는 고가 시계 등 물증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이 물증 확보에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함께 까르띠에 코리아 본점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오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는 불가리 시계만 적시됐는데요.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시계가 1개인지 아니면 2개인지 또 모델명이 뭔지 특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전 장관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거쳐 올해가 가기 전인 다음 주쯤 전 장관을 다시 부른 뒤 공소시효를 고려해 중간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엔 한파경보까지 발효됐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일상을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패딩만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목도리에 털모자로 중무장했지만 파고드는 칼바람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유난히 힘든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칼로 살갗을 이렇게 애는 듯한 그렇지? 패딩 안에 털조끼, 니트, 털바지에 무릎까지 온 양말까지 신었어요. 생선가게 주인은 울상이 됐습니다. 싱싱한 냉장 상태여야 하는 생물 생선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굴에는 살얼음이 생겼고 다닥다닥 붙어버린 꼴뚜기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닷물은 원래 잘 안 하거든요. 누가 오잖아. 어제 저녁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생태는 오늘 아침 진열했더니 졸지에 동태가 됐습니다. 전부 생물인데 다 얼었잖아요. 굴도 얼고 꼴뚜기도 얼고 생태가 동태 돼버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과일 가게에 과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일이 얼까봐 이불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과일을 아예 치워버린 곳도 있습니다. 사과는 내놓으면 다 얼어. 영하 3도만 되면 못 내놔. 그러니까 쉬는 데가 많을걸요, 지금 오늘. 어차피 못 내놓으니까. 온종일 시장을 분주히 드나드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헬멧 사이 빈틈이 야속하다고 합니다. 막 기가 떨어져 나가. 요 사이로 바람 들어오는 게. 얼굴이 시려우신 거예요? 여론들이 볼태기. 쪽방촌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배수관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틀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휴대용 난로를 틀어놓고 버팁니다. 막힌 데가 없어갖고 오픈이 좀 세, 엄청 세.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 깔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발 덮고 이러고 앉았어요. 수도권 곳곳에서 체감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첫 동파 경계가 발령된 서울에서는 계량기 동파 민원 13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울릉도에는 쌓인 눈이 20cm를 넘기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고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보고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년 8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은 김 의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뭐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그래서요. 보좌관이 곧바로 김 의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국정원에 다니는 장남은 민감한 외교 첩보 내용을 알아봐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VIP가 온다고 뭐 그게 무슨 하나 쪽에서 뭐 모시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는. 김 의원 아들은 무엇을 언제까지 알아내야 하는지를 보좌관에게 상세하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귀빈 방문 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 숫자가 매겨져 마치 업무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다며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하면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아버지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보좌관은 실제 한화 측에 전화와 문자로 사실을 확인해 VIP 방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파악한 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외교 상대국의 요인에 대한 첩보는 국정원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경호상 안전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규정된 보안 사항으로 국정원 외부로 알리는 건 국정원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국정원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위 대관 임원을 만나 정보를 파악한 뒤 국정원에서 경제 파트를 담당하던 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지주 부사장 내다 한 명이 왔어요. 나가자마자 아들하고 통화하는 걸 저희가 이제 문 밖에서 들었죠. 아들 질의 다 했고 빠진 거 없어 내가 보냈어. 실제로 올해 4월에도 한 대기업 대관 직원이 퇴사한 보좌진에게 김병기실에서 이상한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며 중국계 자본의 위장 투자와 국내 경제 침범 등을 질문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국회 업무라기보다는 국정원 주요 업무로 꼽히는 외국 투기 자본의 경제 안보 침해 행위 대응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는지, 아들이 의원실과 연락한 걸 알았는지 등을 묻는 MBC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짧은 해명만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렇게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청래 당대표가 사과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 호텔 숙박권에 이어 공항 의전 논란, 병원 진료 특혜에 아들의 국정원 업무 대행 의혹까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정리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의혹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다선 의원은 요즘 누가 숙박권을 돌리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160만 원짜리 숙박권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지속되자 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숙이 필요하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좀 져야 될 겁니다. 이 대응도 참 못하대요. 몇 달 남긴 했지만은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텔 무료 숙박권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상처에 소금 뿌리냐, 관음찍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는 거친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선 기본이 아닐까. 어쨌든 본인의 부덕의 소치잖아요. 더 낮게 몸을 숙이고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다들 용산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냐며 사퇴는 시간 문제라는 게 전반적인 기류라고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낮은 자세에서 잘하겠다며 당장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측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이 의사 진행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벌어져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된 박주민 박범계 의원은 검찰 내규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이지만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때처럼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항소 포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로 간다 사회의제팀 재은유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영어 유치원 등의 이른바 4세 7세 고시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시험 대신 특정 학원 출신만 뽑는 등 선별 방식을 바꿔 여전히 조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입학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만 5세부터 7세 아이들이 다니는 강남의 인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으로도 불립니다. 영재 판별 검사와 6대1 그룹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할 만큼 입학 문턱이 높은 곳입니다. 막 한 명도 안 뽑는 날도 있고 제가 가르친 친구들만 해도 3세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입학이 까다로울수록 학부모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대기까지 걸어 입학 시험을 봐왔습니다. 꼭 거기를 나와야지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을 사실 주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른바 4세 7세 고시를 금지한다고 하자 이 학원은 입학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라인 관리. 이 학원을 오기 전 더 어린 나이에 다니는 특정 영어 유치원을 거친 아이만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뭐 기저귀 안 뗀 친구들도 여기서 이제 다니면서 기저귀 떼고 출발부터 뭐 학습 태도나 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아래 단계 영어 유치원의 원비는 월 200만 원 수준. 여기를 1년이나 2년을 다녀야 상위 유치원에서 받아준다는 건데 이미 원비로 많게는 5천만 원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묻기 위해 해당 학원을 찾아갔지만 방문 상담은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방문하는 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입학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안 다녀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입학 시 요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 대상 영어학원에서 100점 이상의 토플 점수를 시험 면제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지원서에 부모 직업까지 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폰 만들 때 있던 직원은 아니었어가지고 잘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원장이 사퇴할 정도로 어려웠던 불수능과 여전히 복잡한 입시 제도가 어린 나이부터의 과도한 사교육을 부채질합니다. 과한 게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우려가 많이 돼요. 수능 만점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고등에 맞춰서 했어요. 고민을 같이 일치감치 해주셔야 돼요. 학원 입학 시험을 없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 하지만 현장에선 이미 또 다른 방식의 치열한 조기 입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간다 재은유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각 단체에서 지방 의원들에게 표창이나 감사패 같은 포상을 주곤 하는데요. 강원도 의회가 이런 상들의 일부를 못 받자 이른바 셀프 표창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을 만들다 보니 민간인에게 줘야 할 표창을 끌어다 의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표창패 수여식.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표창패 모두 도의원 이름만 바뀌었을 뿐 문구가 똑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선정 기준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정량평가라던가 정성평가 이런 기준도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 숫자, 어분마련 숫자, 출석용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도의원들이 받았다는 표창을 확인해 보니 민간인 의정발전 유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6.25 참전유공자, 자율방범대 등 지역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주로 받던 표창이었던 겁니다. 심사위원은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표창 관련 조례에도 의정활동 지원이나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상선을 맡겨서 유분수이지 포상의 기준, 내용, 원칙을 볼 때도 기본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나쁘고러운 셀프 포상이다. 이들 시상식에는 감사패와 표창패 제작, 꽃다발 비용까지 1인당 9만 4천 원씩 모두 260만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표창을 갑자기 줬나 봤더니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란 단체에서 매년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주는 우수 의정 대상이 있는데 올해 강원도 의회가 못 받자 아예 자체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강원도의회도 그렇고 다른 시도의회도 이렇게 의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선심성 포상과 특혜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원도의회는 이번 표창 심사를 위원장과 도의회 공무원들로만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죠. 소방관, 산불 헬기 조종사 같은 위험 직무 종사자들인데요. 안타깝게도 매년 순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행사로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낸 올해 3월 경북 의성 화재. 화마와 싸우던 40년 베테랑 헬기 조종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과 공군 비행교육 도중 세상을 떠난 교관까지 위험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용산 대통령실 근무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순직자 18명의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고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전엔 순직자의 무사복귀를 기도했고 이별 후엔 그 누구도 덜어내드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견뎌야 했을 것이라며 유가족 역시 국민을 위해 숭고한 헌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험 직군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면서 기억의 순간을 마련한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함께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취임 147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내란 청산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147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3대 개혁안이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내란 청산이 미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보여왔다는 지적에 대해 엇박자는 없었다면서 갈등을 부추긴 언론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엇박자라는 단어는 언론인들이 쓴 거 아니신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이 언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면서 이른바 입틀막 논란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의 윤리감찰 조사 경과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 언론 접촉을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55년 만에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북한 웹사이트 접근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수연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일면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소식이, 뒤론 남포시 주택건설과 은천군의 농업 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남포시의 여러 농장에서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70년 특수자료 지침의 근거가 된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자신감과 함께 북한의 현실을 국민들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 정보 포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부분 공개되고 있어 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빗장을 푸는 근거가 됐습니다.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석열 정부도 앞서 노동신문 개방을 추진했고 국회에선 여야 모두 북한 자료 접근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다음 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북한 자료센터 등을 통해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종이신문에 한정되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노동신문 등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서 비디오 판독에 대해 감독이 상대 선수에게 사과하고 서브를 포기를 지시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보다 페어플레이를 우선시한 건데요. 이명로 기자가 전합니다. KB 비에나의 강스파이크가 대한항공 김민재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비에나는 곧바로 상대 코트로 넘어가 미안함을 전달했고 이때 대한항공은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습니다. 코트 밖으로 나간 공이 떨어지기 전에 비에나가 네트를 먼저 건드렸다는 겁니다. 판독 결과 네트 터치가 인정돼 판정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판독 당시 비에나를 불러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눈 대한항공 해남 감독이 서브를 넣지 말라고 지시해 한 점을 그냥 내준 겁니다. 서브를 해남 감독 때리지 않게 지시를 했고요. KB 손해보험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볼을 다시 던져주듯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한 달 전 대한항공 김규민은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가 상대 비디오 판독으로 득점이 바뀌면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V리그 로컬룰에 따르면 두 사례는 네트 터치 반칙이 맞지만 국제배구연맹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면 반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구연맹도 해당 규정을 개선하기로 이미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경제 환경이 구단과 너무 달라요. 시즌이 끝나면 그 세분화 작업을 좀 해서 FIB 규정에 가깝게끔 그 개념을 바꿀 겁니다. 다만 시즌이 진행 중인 만큼 규칙 개정은 시즌이 끝나면 이뤄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실력과 패기로 시선을 모으는 고3 신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개인기에 기싸움까지 마다않는 18살 양우혁 선수인데요.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대구항공가스공사는 319 양우혁. 본인은 물론 다른 참가자들도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은 고3 학생이었습니다. 1라운드에 사실 지명될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지금 좀 현실감이 없어요. 온몸에 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고졸 신화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키 178cm의 깡마른 체구에 앳된 얼굴. 하지만 데뷔 3주 만에 예사롭지 않은 기량을 뽐내며 또 한 번 놀라움을 줬습니다. 수비 한두 명쯤은 가볍게 제치는 화려한 개인기에 리그 최고 외국인 센터의 블로킹 타이밍을 절묘하게 따돌리고 득점을 올리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석점슛도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3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상대 외국인 가드와 신경전을 펼치다 도발적인 세리머니로 당한 걸 갚아주는 당찬 패기까지 보여줬습니다. 규정 가드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기 시작해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18살 양우혁. 선배들과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하위 가스공사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장훈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바깥을 나서기조차 두려운 하루였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한강 주변엔 고드름이 꽁꽁 얼어붙었고요.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1.8도, 화천 광덕사는 영하 22.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은 오후 들면서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 곳곳으로는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밤사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 6도, 대구 5도로 예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엔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